전 세계 당뇨병 환자 4억 명 시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 말하는 식이요법. 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인슐린과 당뇨약에서 벗어나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주제는 당뇨와 당뇨를 이겨내는 식이요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 김준, 우주연 원장님, 그리고 스마트푸드 배영석 대표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3년 기준으로 30대 이상 성인분들 중에 약 8%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11명 중에 1명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 7년 전에 비해서 약 64%나 증가한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당인데요. 혈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혈당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혈중의 이제 당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는 혈중에 있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대사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체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라든지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만약에 혈당이 충분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정상 범위 밑에서 밑돌게 되면 굶주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을 이제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혈당이 높아진다 하면 남아있는 당분을 이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 혈당이 중요한 것은 면역 반응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분이라는 것이 우리 표지자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 이름표 같은 걸 붙여서 면역 세포들이 본인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호르몬을 만들 때도 이 당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그 혈중의 당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도 바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생각보다 혈당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은 호르몬의 일종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에 대해서 우리 배영석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췌장에는 이제 체도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또 낮아질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췌장에 들어있는 체도의 양이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50% 정도가 망가지게 됐을 때 이제 내당능 장애나 이제 공복혈당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심각한 그런 당뇨가 이제 오게 될 때는 거의 이제 70%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체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그 정의도 혈당만 조절하는 그런 병에서 이제 염증까지 조절을 해줘야 이제 낫는 병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염증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뇨병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보통 그 진단을 받으실 때 병원에서 흔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네,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100mg/dL 미만의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26mg/dL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지요. 근데 100하고 126하고 이 사이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 사이에 만약에 100에서 125 정도의 혈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요. 나중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혈당이 나오게 된 환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당뇨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거나 그리고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다음, 다식, 다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몸이 마르는 이런 현상이 같이 있으면서 식사와 상관없이 200mg/dL 이상의 그 혈당이 하루 중 아무 때나 나타나게 될 때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용석 대표님, 예. 당뇨병에 있어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망가져서 그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제1형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소아당뇨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서양인들 이제 그런 소아당뇨에 자주 이제 걸리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경우로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비만을 거쳐가지고 당뇨로 오기 때문에 비만을 조절을 해주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한국에서는요, 1형 당뇨 환자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2형 당뇨 환자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2형 당뇨가 거의 95% 해당되고요. 그리고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2형 당뇨가 훨씬 더 많네요. 그러니까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0만 명 가까이 추정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환자 수가 이제 거의 한 300만이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에도 당뇨병, 저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당뇨병은 어떤가요, 원장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당뇨라는 질병을 소갈이라는 병의 범주로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쓰면은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섞여 나와서 맛이 달다라는 뜻인데요. 동의보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서 동의보감에도 소갈문에 보면은 소갈이란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 소변 맛이 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그리고 소갈병에 대한 인식은 비단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내경이라는 책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양이 맺히면은 굉장히 소갈이 생긴다. 그리고 이 양이 맺힌다는 뜻은 위와 대장에 모두 열이 있어서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금방 배가 고프다라고 하고 있어서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많이 먹어도 배가 쉽게 고프고 잘 마르게 되는 증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라고 볼 수 있고요. 위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상소라고 하고 가운데 소화기 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중소라고 하며 아래쪽 비뇨기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하소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상소에서는 물을 많이 먹어도 목이 마르고 계속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켜게 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소의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소곡성기라고 하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고 자꾸 마르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소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변이 기름같이 나오게 되고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찾아보면은 소갈병에 걸리게 되면은 무릎이 마르고 허벅다리가 마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현대의 그 당뇨병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수착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마르게 되는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당뇨병의 전변증, 즉 합병증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소갈병이 마지막으로 변할 때 뇌저나 등창이 생기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저나 등창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피부의 염증이나 괴사를 뜻하는 것으로 당뇨병의 환자분들이 말기에 사지 말단에서 보이는 염증성 변화라든지 괴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도 상당히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한 그 이야기들과 그런 그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수요 건강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당뇨와 당뇨병을 이겨내는 식이요법입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당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지원 원장님, 당뇨병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 스트레스는 당뇨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스트레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몸을 좀 더 이제 위기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주려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인슐린의 그 기능을 저하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도 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한의학에서 이제 그 소갈병에서 말하는 것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화를 많이 내거나 많은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이 기가 울체되고 위쪽으로 이제 열이 오르는 증상들이 오래되다 보면 당뇨가 되는 비중이 많은데요. 이것은 옛날 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위로 오르게 되면 그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진액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소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당뇨라든지 소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로도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지만 사실은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 합병증이시죠. 당뇨병 합병증은 사실은 당뇨약을 복용하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예방하기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이 참 무섭죠. 당뇨 합병증은 일단 신장 쪽으로 합병증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도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심내막이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제 말초혈관, 즉 발이나 아니면 말단, 피부의 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궤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낫지 않는 그런 당뇨발 이런 변성도 생기고요. 심하게 되면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구, 망막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줘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그다음에 신경변증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도 심각하게 진행되면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뇨병이 무서운 것이요. 자각 증상이 딱 또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미 합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최대한 늦춰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의사나 아니면 또 식품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식이요법, 운동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우지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당뇨병보다도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대표적으로 당뇨를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어떤 현대의학의 당뇨병 치료법인데요. 의학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여전히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뇨병을 20년 동안 연구하고 계신 배영석 대표님께서 왜 당뇨병은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이식을 하면 당뇨병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도이식이라고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연구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췌장이 좋아지면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뇨병 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췌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냐, 그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췌장에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들이 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의 사망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혈당이 낮을 때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제 더 강한 약으로 바꾸게 되고 하루에 한 번 먹던 약이 2번, 3번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그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면서 더 이제 당뇨합병증이 악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뇨합병 환자들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공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병 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제기가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혈당이 안 올라가게끔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혈당 조절을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약을 너무 빨리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약에 대한 맹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배용석 대표님.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또 치료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분들은 아까 그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더 늘고 계세요. 예. 아니 이게 의학이 발전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왜 늘어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당뇨병 약을 먹는 분들이 그 계속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환자 수가 줄지를 않고요. 신규로 이제 약을 먹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들과 신규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계속 그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먹던 분들이 그 사망에 이르러서 약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당뇨병 약을 죽을 때까지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뭐 당뇨약을 드시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만 갖고는 당뇨병과 혈당 조절에 상당히 그 한계점이 있고 또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기도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전화가 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